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박수. 랜선 보라쇼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작가님으로 어떤 작가님을 모셨냐면요.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보라쇼 시즌2에서 모셨던 적이 있는 기생충학 박사님, 의학과 세계사라는 책을 써주신 서민 작가님을 저희가 첫 번째 랜선 보라쇼 주인공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민입니다. 작가님,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희 1년 만에 뵙네요. 저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무기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저기 강아지들하고 간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아쉬운 건 제가 이제 원래 외부 강연으로 많은 좀 수입을 조금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우리 애들 고기도 많고 못 주고 좀 그런 게 좀 마음 아팠습니다. 네, 작년 4월 13일에 처음 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보라쇼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강연 들려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놀라셨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하잖아요. 코로나에는 안 걸리신 거죠?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좀. 최근에 책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인연이 보라쇼를 통해서. 오, 맞습니다. 제가 보라쇼를 이제 강의를 할 때 김민식 PD라고 이제 MBC에서 내조의 여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강의를 보러 오셨어요. 김민식 PD 정도면 되게 스타 강사로 알리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남의 강연을 이렇게 들으러 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긴 강연을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 같이 한번 책 한번 써보지 않겠니 이런 이제 제의가 있어서 지금 같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동년배이신가 봐요. 저보다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나이가 좀 더 많더라고요. 네, 네, 어떤 책인지 조금 혹시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계발서는 책이냐 이것도. 근데 김민식 PD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계발서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계발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김민식 PD님이 살아온 삶을 반추하면서 요즘 이제 젊은이들한테 또는 40대 분한테 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80%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100만 부 정도 예상합니다.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또 초대하면 와주실 거죠? 보라쇼 갔을 때도 그 많은 관객 앞에 서는 게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둘이잖아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수님의 랜선 보라쇼 강연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이러스가 이제 뭐가 있으며 얘네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 좀 담았습니다.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또 항상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항상 기생충과 비교해서 바이러스를 욕하는 사람입니다. 기생충 우리 친구지만 바이러스는 적이다. 네, 그러면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중이지만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민이고요. 이제 보라쇼에서 또 강의를 하는 이런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약간 좀 많이 변화시킨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뭐 이런 제목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제가 의학 세계사라고 이제 의학의 역사를 다룬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이제 의대를 나왔는데 남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고 다니니까 뭐 예능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씀으로써 제가 의대를 나온 게 맞구나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이겁니다. 예전의 바이러스들하고 이제 지금 바이러스하고 좀 같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먼저 이제 바이러스 얘기하기 전에 자, 이거는 어떤 작물일까요? 보기를 드릴까요? 1. 콜레라 2. 기타
답은 기타입니다. 예, 이거는 흑사병이라는 건데요. 흑사병, 그러니까 흑사병을 블랙데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유럽에서 예전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다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유행한 거는 2차 유행입니다. 흑사병은 모두 3번 이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 비잔틴 제국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흑사병. 세 번째가 이제 1894년 중국의 이제 유난에서 발생한 그런 이제 흑사병이 이제 이 세 가지 팬데믹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끔찍했던 팬데믹은 바로 2차 유럽을 모두 강타한 그런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때 죽었죠. 이게 이제 유럽을 바꿔서 이게 사람이 이제 다 죽다 보니까 노동력이 귀해져서 뭐 임금이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자본주의로 진입하는 토대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흑사병의 사망률은 정말 놀랍습니다. 거의 뭐 30%에서 5, 60%까지 되는 이 무서운 사망률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시체를 묻어주질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기 바빠서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시체들을 쌓아놓고 무대기로 그냥 이렇게 묻는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흑사병이 남긴 건 무엇이냐?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제 쿼런틴이라고 이게 검역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배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40일 동안 이 한국 근처에서 머물면서 전염병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입국 제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러분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아마 안 읽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거를 고3 때 읽었는데요. 이 세계 명작 중에서 드물게 야한 데다가 아주 재미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 10일 동안 10명의 사람 정도가 100가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데카메론이 왜 쓰여졌냐면 흑사병을 피해서 시골로 간 선남 선녀들이 야한 얘기하면서 농담 따먹기 하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세계 명작 중에서 단연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흑사병의 유행지는 어디일까요? 흑사병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큰 피해를 입혔지만 시작은 역시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갔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가 수렵 채집 시절을 할 때는 그때는 전염병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다음 사람한테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 그룹이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는 그 집단을 감염시키고 나면 주위에 다른 숙주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행하기 어려웠지만 한 10,000년쯤 전에 농업혁명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죠. 이때가 되니까 이제 비로소 전염병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관에 이렇게 그 무역이 이제 왕래가 되게 많아지면서 전염병이 이제 한 곳에서 생기면 전 세계로 퍼지는 양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왕래가 정말 많은 시대에는 어떤 한 지역의 병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니고 곧 우리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11월 뉴스를 잠깐 보시면 이때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확진 환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행 가도 괜찮을까? 2019년 11월 16일. 여러분 이 뉴스 아마 별로 안 보셨을 겁니다. 댓글도 28개밖에 안 됩니다. 이 흑사병, 이 무서운 흑사병 뉴스가 왜 댓글이 적고 관심을 덜 받았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혀 위협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흑사병의 원인을 이 예르신이라는 인간이 이거 원인을 밝혔어요. 이 원인균이 뭔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이 예르신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균입니다. 세균이다 보니까 치료약도 생깁니다. 항생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겼지 않습니까? 이 항생제로 치료가 되고 또 예방까지 됩니다. 이게 걸리는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영국의 리버풀에서 이제 이게 쥐벼룩 때문에 걸리거든요. 쥐들을 잡아가지고 소독액에 담그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 같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세균은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변이, 그러니까 이 형태나 뭐 항원성을 변화시키는 이 정도가 훨씬 적다는 데 있어요. 물론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뭐 아주 나쁜 놈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러스보단 얘네들은 좀 정직한 애들이에요. 제일 착한 애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 세 가지를 이제 뭐 거의 우리가 이제 병원체의 3대 그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충은 그 중에서 제일 훌륭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일단 사람 몸에 들어오면 숫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회충알이 하나 들어오면 그 사람은 평생 한 마리의 회충밖에 거치지 못합니다. 알을 하나 더 먹어야 두 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두 마리도 별로 드물어요. 그러니까 독거회충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생충은요, 사람에게 증상을 일으키려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냥 밥풀 한 톨과 약간의 잠자리, 요거 하나만 있으면 더없이 만족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공존이 목표예요, 공존. 그리고 치료가 아주 쉽습니다. 얘네들은 정말 그 약 하나만 먹으면 하고 그냥 저항하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변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1970년 정도에 만들어진 그 구충제가 지금까지도 아주 잘 떠요. 지금도 50년 전에 죽었던 그 구충제가 지금도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충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기생충보다 세균이 나쁘지만 이 세균보다 바이러스는 100배쯤 나쁩니다. 일단 얘네들은 심보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이 잠복기라는 기간 동안 숫자를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됐을 때 때를 지어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숙주 몸에 숨어서 거의 기생하면서 숙주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땅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인간이 치료약을 개발한 게 별로 없고요. 그 대표적인 게 헤르페스, 허피스 바이러스 아시죠? 거기에 어시클로비어라는 게 이제 있고, 그리고 타미플루라고 감기약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몇 가지 안 되는 감기약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 때 정말 약 쓰기가 정말 어려우니까 그냥 면역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 얘네들은 변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 기생충만 해도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DNA가 복제를 할 때 한쪽이 약간 잘못 복제되면 이 반대쪽에서 너 약간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좀 고쳐주고 이러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대개 이렇게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틀려도 잘못돼도 이게 고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이가 심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간에 유전자를 교환하고 재조합하는 일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딱 이렇게 있다가 너 나하고 한번 뭐 해볼래? 하고 이런 바이러스들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고요. 우리가 독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독감 백신을 작년에 맞은 거를 올해 또 맞냐? 왜 맞냐 생각하지만 이 작년 독감과 올해 독감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이러스는 골치 아픈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서로 섞이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 그 믹싱 베셀이라고 유식한 말로 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혼합하는 그런 컵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 이 돼지가 사람하고 은근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런 소설가는 인간의 그 조상이 구덩이에 갇힌 유인원과 돼지 사이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할 때 그 이브가 돼지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돼지가 인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바이러스,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의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섞이면 이게 인간한테 감염돼서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과 바이러스 중에 누가 미워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33%가 기생충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3명한테 물어봤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 무조건 바이러스라고 좀 답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진짜 나쁜 놈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바로 1918년 이게 스페인 독감의 한 장면이고 이때는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서 정말 정신을 못 차렸던 그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무서운 스페인 독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시면 이 스페인 독감 말이죠. 1918년 9월부터 이제 유행을 했고 보통 독감이 사망률이 0.02%밖에 안 돼요. 근데 스페인 독감은 사망률이 2에서 1.5% 이게 별로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빠른 전파를 통해서 많은 감염자를 낳기 때문에 이 경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마련입니다. 오직하면 이 당시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12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영향을 줘서 1919년 이 당시 이 겨울에 조선을 강타해서 우리나라 사람 14만 명을 죽였습니다.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났다는 해죠.
이게 아니었으면 3.1운동이 어쩌면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독감의 특징은 정말 드물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독감의 사망률입니다. 보시면 어린애가 죽고 나이 든 사람이 죽잖아요. 점선. 근데 이 실선을 보시면 이게 스페인 독감인데 이거는 정말 이상하게도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독감은 지금까지 없었던 독감이고 요새 이 코로나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잠깐 보는 이유가 얘네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타난 게 1918년 2월입니다. 여기에 스페인의 한 지역, 휴양지라고 하는 산 세바스티안 여기에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이 독감은 전염성도 강했고 젊고 건강한 성인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독감에 걸렸지만 많이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감이 한 바퀴 돌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감이 다시 어떻게 나타났냐면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이게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는 그전에는 살상력은 높지 않았는데 엄청난 살상력을 지닌 그런 바이러스로 변모했어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독감이 빨리 퍼졌고 금방 이제 몇 시간 만에 죽고 막 이렇게 됐고 9월에만 12,000명이 죽었다 이런 정도로 되게 무서운 독감이었고요. 이 독감은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 이게 우리의 이제 폐포입니다. 폐포. 우리의 그 혼팍과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산소가 있고요. 여기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 이 혈관이 산소가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들어오죠. 여기 있던 산소가 이 혈관으로 스며들어서 이 혈액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줘야지 우리가 이제 숨을 쉬면 이게 그 전 지역에 산소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의 폐는 이 헌팍과리 이 공간에 전부 다 이렇게 염증이 심해져서 여기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숨을 아무리 쉬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 바로 그랬는데 어제 이거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 당시 1918년 10월에 월드 시리즈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야구 최고 대회인데 어쨌든 거기 보시면 이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야구 경기를 했던.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때는 약간 좀 방역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야구를 무식하게 했는데 지금 같으면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죠. 여기 관객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객도 선수 다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이 스페인 독감이 지나가고 나서 인류는 한동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1918년만 해도 바이러스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세균이 뭔지도 그냥 겨우 알 정도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작은 바이러스는 몰랐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바이러스의 정체를 이제 알아가면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를 그 항원의 그 표면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바이러스의 항원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이 H라고 하는 항원과 이 N이라는 항원. 이 H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결합하는 데 필요한 항원이고요. 이거는 빠져나갈 때 관계되는 항원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분류하는데 스페인 독감은 상징적으로 H1N1이라고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H2, N2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에 이 스페인 독감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기 보면 써 있습니다. 버드 투 휴먼. 이 스페인 독감은 이 조류 독감이 변이 돼서 사람에게 들어온 거라는 게 알려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페인 독감에 걸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미 걸린 사람은 다 나았고 죽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래서 영구 동토라는 그런 지역이 필요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알래스카라는 지역이에요. 알래스카. 여러분 알래스카 가보셨어요? 겁나 춥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알래스카에 가면 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놈. 근데 이 놈은 마을 사람 거의 80명 중에서 72명이 죽었습니다. 이 남은 8명에서 72명 분들하고 고생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찾아야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그 바이러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유일하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영구 동토,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도 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땅이 항상 꽁꽁 얼어 있어서 시체가 항상 얼어 있는
그런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비만 여성으로부터 이 두 명에서 이제 가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비만 여성의 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그냥 그대로 썩지 않고 있었고 여기 이 사람의 폐에 바이러스가 냉동된 채 보존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이 조사를 한 끝에 이게 1999년의 일입니다. 여기 스페인 독감의 정체를 드디어 알아냈죠. 알고 보니까 스페인 독감의 정체는 뭐냐? 조류 독감이었다. 이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그 돼지가 믹싱 뱃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에 이제 800만 명이 걸릴 때 이때는 인간의 독감이었습니다. 인플루엔자, 인간 독감이었는데 이것이 돼지한테 전해졌어요. 그리고 돼지의 몸에서 그 새 바이러스가 돼지한테 전해지면서 새 거하고 사람께 합쳐져서 스페인 독감 시즌2 무서운 독감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때려 죽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한 독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인류는 정말 초긴장을 했어요. 1976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독감이 유행을 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H1N1이에요. 스페인 독감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그때 미국이 전 국민 백신 접종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백신 부작용만 잔뜩 이제 늘어나서 그 바람에 대통령이 결국 재선을 실패하는 일이 벌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2009년 기억나시죠, 여러분? 2009년에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기억나시죠? 신종플루. 이 신종플루도 왜 우리가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었냐면 스페인 독감하고 똑같은 H1N1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망률은 0.01%도 안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독감, 일반 독감보다 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런 조심을 너무 비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조심해서 그냥 뭐 우리가 속는 게 낫지 차라리 좀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이게 무서운 독감이어서 또 5천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방역은 만전을 기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스페인 독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 인플루엔자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더 무서운 게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알고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0년대 들어서 아주 지구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 혹시 콘테이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콘테이전에서는 이 매부원이라는 가상의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를 덮치는 이런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거는 홍콩이나 중국처럼 약간 희한한 거를 많이 먹는 그러니까 야생동물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사스 이건 그 실제 상황인 이 사스 이게 2003년 우리나라를 좀 약간 강타할 뻔하다가 그냥 물러갔는데 이 사스 같은 경우를 봐도 정말 이 전염도와 그 살상률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2002년에 광둥성에 사는 이 46세 남자가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광둥성이 왜 그러냐면 이 닭과 집고양이 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먹는 지역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것이 박쥐에서 얘네한테 전해져서 결국 이제 사람에게 다시 이제 온 걸로 이제 판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때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셌냐면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게 전염을 시켰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공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방 호흡 부전에 빠지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꽂아서 이제 강제로 호흡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제 침방울이 비말이 막 튀면서 의료인들을 정신없이 감염을 시킨 거죠. 그 당시에는 의료진들이 보호장구 없이 일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 중국 정부가 뭘 했냐? 중국 정부가 정말 나빴던 게 이 전문가 팀을 파견했는데 이 사스라는 걸 처음 보고 이제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지정 질병과 좀 다르다는 의미로 비정형 폐렴이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이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걸 비정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좀 다른 폐렴이겠지라고 되게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 질병이 생긴 거를 일반인에게는 비밀로 붙였고요. 그러는 와중에 슈퍼전파자가 생겼는데 이 슈퍼전파자가 바로 조주오팽이라고 이 사람이 하여튼 이 병원에 머물면서 30명을 감염시키고 앰뷸런스 안에서
4명 감염시키고 두 번째 병원에서 40명 거의 혼자서 70명 넘는 감염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바로 조 주호팽이고요. 이 사람 때문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 이 64세 의사인 류 교수예요. 이 그러니까 첫 번째 슈퍼전파제 환자를 돌보다가 이 사람이 64세의 사람이 독감 증상을 나타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전만 해도 우리는 뭐 보호장구도 별로 없고 뭐 격리 같은 것도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감 증상을 보였지만 이게 설마 뭐 사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건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에서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 2월 21일에 증상이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이 홍콩에 있는 조카 결혼식을 가요. 그래서 메트로폴 호텔 911호에 투숙을 합니다. 여러분 911호 느낌이 좀 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갔다가 결국 결혼식 참석 못하고 결국 이제 죽는데 이 9층 복도에서 어찌나 재채기를 해댔는지 정말 이 9층에 여기 사람들이 때로 걸립니다. 때로. 그 중에 한 명, 캐나다에서 온 78세 할머니. 이분이 이제 여기서 떠나기 전날 밤에 조우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투숙을 하죠. 딱 하루 동안 같이 있었고 이분이 다음날 캐나다로 떠났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이 하루만 먼저 떠났으면 그냥 좋았을 텐데 하루 같이 있는 바람에 이분이 감염이 됐고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에서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 증상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건너가고 그리고 뭐 어떤 비행기를 타고 또 베이징으로 가고 싱가포르로 가고 뭐 여기저기 가서 결국 많은 나라에 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행히도 원래 발생했던 홍콩과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를 냈을 뿐 다른 나라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정말 없죠. 어떻게 이거 우리는 사스 이렇게 잘 막을 수 있었을까요? 뭐 정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정권이 잘 막은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스의 정말 고마운 점은 이거예요. 이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야 어느 정도 증식을 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복기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증상 감염이야말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스는 말이죠. 바이러스가 충분히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증상이 생겨요. 증상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밖에 잘 안 돌아다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파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증식하기 전에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입원하고 격리시키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스가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이 잘못한 게 뭐냐?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전문가팀을 보내려 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제 거부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 위생장관이 사실 내가 11월 중순께 첫 번째 환자를 확인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뭐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면 그냥 중국의 그 비밀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감염을 확산시키는 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월에 일어난 이 일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스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요새 이런 캠페인을 중국이 벌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어떤 여자 환자가 상반신을 딱 일으키더니 나 이제 나았어요. 겁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병해도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여하면 회복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항생제에 듣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캠페인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캠페인이었지만 이 말을 듣고 진짜로 시민들이 안심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죠. 이 사스의 정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박쥐에서 박쥐. 이 박쥐는 정말 신기하게도 몸속에 많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이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 면역계와 바이러스가 싸웁니다. 그래서 면역이 좀 세면 바이러스를 격퇴하게 되는데 이 박쥐는 기생충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너도 생명인데 거기 좀 있어라.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좀 괴롭히려고 하다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를 괴롭히지 말자. 근데 여기 그냥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일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 몸 안에 수십 종의 바이러스가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양 고양이나 이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달이 돼서
바이러스의 그 엄청난 공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쥐 같으면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바이러스, 박쥐 안에 있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변종을 일으켜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둥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가기 전에 2015년에 그 메르스 바이러스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메르스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부끄러웠던 그 기억,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역시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가 낙타한테 옮기고 낙타가 사람한테 옮기는 이런 형태로 사람에게 감염이 됐고요. 이거는 다행히도 코로나19와 달리 이거는 아주 긴밀한 접촉을 해야만 감염이 됐고요. 그래서 이 감염 대부분이 병원 내 감염에 그쳤다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우디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나라인데, 보시면 이게 색깔이 붉을수록 환자가 많은데 사우디가 제일 많고 2등이 우리나라였잖아요. 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입국 제한을 실패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중동에서 온 사람은 무조건 한 최소한 2주 정도는 격리를 지금처럼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개념이 없었죠. 이거 보시면 이 메르스가, 우리가 2015년에 메르스가 이제 창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2013년부터 이미 뉴스에 계속 이게 나와요. 사우디 사망자 추가, 사망자 32명, 이렇게 보시면, 뭐 나중에 2014년 1년 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뭐 메르스 백신도 없고 뭐 주고, 이 전 세계로 퍼지나 이 걱정을 이미 1년 전에 했다는 거죠. 미국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 이제 2014년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메르스는 어느 정도 위험합니까? 했더니 이제 이재갑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행 갔다 온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중동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댓글이 있어요. 2014년 5월달, 한국도 빨리 준비해야 될 듯합니다. 후와 이러다가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야? 무섭네. 이런 댓글. 그러니까 일반인인 네티즌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방역당국이 이거를 몰랐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댓글. 2014년 5월 10일, 우리나라 대응체계 부실하니 금방 무너지겠는데, 나중에 5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답니다. 정확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격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일본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메르스가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이 정부도, 그러니까 우리 중국 정부만 욕할 게 아니라 이 당시 정부도 각 병원에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바라지 않았고요. 병원들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메르스 사태의 최대 비극은 삼성병원의 어떤 환자 하나가, 슈퍼 전파자가 63명을 전파시킨, 이게 메르스 최대의 비극인데, 이 책임을 따지자면 정부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삼성병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병원 감염내과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좀 논문 같은 거를 다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알아서 중동 환자는 좀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슈퍼전파자는 중동에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중동에 갔다 온 사람과 평택에서 같은 병원을 썼죠. 그래서 이제 뭐 주의를 안 한 건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삼성병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택의 병원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고속터미널에 딱 내렸어요. 어느 병원 갈까 고민하는 중에 메르스 증상이 생겼고 119를 불렀어요. 그 119가 삼성병원에 이 환자를 데려감으로써 삼성병원이 막 다 완전히 박살이 났죠. 이 환자는 여기서 정말 온갖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메르스를 원없이 전파를 했고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 삼성병원 감염내과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삼성병원 욕을 하니까 이 삼성병원 의사가 성질이 있습니다. 온순하게 생겼고 대학 때도 굉장히 온순한 친구였는데, 이런 놀라운 말합니다. 이건 국가가 뚫린 겁니다. 그래서 더 열받아서 국회에 더 욕을 많이 했는데, 이 당시 댓글은 이게 많았어요. 국가가 뚫린 게 맞지, 정부 책임이 크다, 뭐 이렇게 이제 다 네티즌은 이 의사를 더 옹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병원장이 나서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아까 이 의사,
아무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 당시 2015년에도 이 정은경이라는 우리 국민적 영웅으로 이제 등극한 이분이 그 당시 긴급 상황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대응을 했는데 메르스 사태가 이제 그렇게 비구로 끝나는 바람에 이분이 그 징계를 받습니다. 원래는 정직이었어요, 정직. 그런데 나중에 정직은 너무했다라고 해서 감봉으로 이제 완화가 됐죠. 근데 그러니까 정은경이라는 사람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계속 있고 그리고 이 징계 같은 것도 좀 덜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의 능력이 물론 출중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몇 명 없는 의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질병관리본부에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의사들 중에 여기 가서 그냥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죽자고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 질병관리본부가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우를 좀 잘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드디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재까지 4월 20일까지 뭐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시즌이 끝나가고 거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220만 명이 있고 아직도 전 세계는 이제 팔팔 타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000명 좀 넘는 수준에서 이제 마감할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2019년 12월부터 이미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도가 SNS나 뭐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가 다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맺힌 댓글을 보세요. 한참 후에 이제 이게 그 시작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때 뭔가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물론 이제 이때 질병관리본부가 되게 잘한 게 뭐냐면 마스크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마스크 업체들한테 야, 마스크 좀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진단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단 업체가 뭐 세계 최고는 아닌데 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그러니까 좀 도박이거든요. 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키트 덕분에 좀 코로나를 많이 잠재울 수 있었는데 어쨌든 12월 30일에 달린 댓글 당장 중국 여행 규제하라. 입국인들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몇 달 후에 이런 댓글이 달리죠. 님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런 시각이 정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중국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못 오게 하는 게 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 금지시키라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의 문제는 너무 인구도 많고 그럼 그에 비해서 병원도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바이러스가 한번 창궐하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병원이 있지만 그 병원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너무 환자가 갑자기 몰리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구 1,000만의 도시에 바이러스가 퍼진다. 정말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한이 딱 그랬는데 이 당시 의사들이 정말 그 방호복이 없어서 거의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고 정말 몇 시간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말 새우잠을 자야 되는 이런 현실이 바로 이제 그 당시 우한의 상황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대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조금 벌어졌지만 이 대구는 이에 비해서는 훨씬 나았죠. 근데 중국이 정말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놀라운 게 이거죠. 이 우리나라 같으면 하지 못할 그거 우한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한 봉쇄가 중국이 바이러스가 2달 만에 그래도 희생자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끝낸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중국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2,500평상의 병상에 그냥 어느 순식간에 그냥 그 만리장성 쌓듯이 이걸 쌓아서 대비를 해서 막 했는데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그 중국의 비밀주의가 나오죠. 뭐 어떤 의사가 이 우한 폐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그 공안에 끌려가고 결국 반성문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의사의 말이 조금 더 일찍 좀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코로나 전 세계 사망률이 6.99%, 우리나라는 2.2%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유럽의 국가들에 비하면 또 미국에 비하면 아주 잘 나갔죠. 저는 이거의 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제일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만들 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의사들을 협박해서 의료비를 반으로 깎았어요. 의사들이 항의하니까
죽을래? 이렇게 하니까 꼼짝 못했단 말이죠. 그 바람에 의사들이 지금까지 왜 의료 수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때 이후로 의료 수가가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료 천국이 된 겁니다. 정말 싼 값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진료비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 50명 봐서는 안 돼. 100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분 진료가 우리가 정착이 된 이유가 이게 싸서 그래요. 근데 이 능력이 뭐 환자한테는 불만을 가질 수 있죠. 환자들이 뭐 말 좀 하려고자가 됐다 그러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같이 환자가 정말 갑자기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처를 잘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주도를 또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이 국민들이 또 정부를 너무 잘 따. 이게 아시아의 문화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막 열심히 썼고, 손 많이 씻지 않습니까? 거리두기도 열심히 했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 정은경 본부장님 보세요. 이 얼굴이 이게 몇 달 사이에 얼굴이 완전히 많이 변하십니다. 이 얼굴 살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너무 안쓰러워 진짜 이런 부분. 이러면 월급을 좀 더 줘야 되는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쟁점이 있었죠. 우리가 뭐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입국 금지에 대해서 이게 의사협회는 당연히 뭐 의사협회나 감염학회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입국 금지해라. 왜냐하면 의사협회 입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정부는 이 제안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사 편이니까 이제 안 받은 게 아쉽지만 뭐 정부로서는 어쨌든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 그 의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게 중국인을 완전히 막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인은 그냥 자가격리를 시키고 외국인은 그냥 입국을 좀 제한하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어쨌든 뭐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가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던 힘이 바로 이런 입국 금지, 그러니까 입국 제한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환자 중에 거의 70~80%가 신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신천지만 없었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천지 사건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이 떨어졌을 때쯤 신천지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우리가 놀래서 마스크를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거리두기를 이제 실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신천지 덕분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자체는 되게 큰 비극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조심한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가 뭐 1000명과 접촉했다. 그래도 예전처럼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지 못했던 게 바이러스에 정말 대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나라.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잘 따르지도 않고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던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예 회사를 다 문을 닫게 하고 재택근무만 허용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5월 15일까지 계속, 그러니까 뉴욕시에 아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코로나를 막았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느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공공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병원이 뭔지 아시죠? 나라에서 세운 게 공공병원이고 개인이 세운 게 민간병원이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은 큰 병원은 대부분이 공공병원이에요. 왜냐면 이게 당연한 게 큰 병원을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괜히 세웁니까? 국가에서 세워야지. 참고로 이 병원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부자들은 의사를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으니까 큰 건물 만들어 놓고 니네 일로 와 치료해줄게. 이게 병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공병원은 당연히 민간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이에요. 민간. 이게 되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병원이 왜 필요하냐? 메르스 사태 때 말입니다. 공공병원이 메르스 환자들을 되게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민간병원은 메르스 환자를 받으면 이제 다른 환자가 안 오니까 꺼리게 되죠. 뭐 참고로 저희 병원 얘기를 하자면 저희 단국대병원은 충남에서 메르스의 거점 병원이 됐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환자가 입원을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점 병원이 됐는데 이 메르스 환자가 입원하고 나서 저희 병원
환자 진짜 하나도 안 왔어요. 정말 그 뒤에 놀랍게도 환자들이 안 와서 정말 잔디밭에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개 데리고 가서 산책 많이 하고 또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이 손실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 손실을 나중에 국가에서 보상해 줬을까요? 보상 안 해줬습니다. 나중에 그 당시 도지사가 안희정 도지사였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써요.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야. 물론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마음이 쓰리죠. 이 돈을 생각하면 수억 원의 적자를 본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생각했습니까? 민간병원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환자 좀 받지 말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병원이 많이 좀 활약을 해야 돼요. 이런 전염병 때는. 그런데 이 공공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옛날 일이긴 한데 2013년에 이 경상남도에서 이제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이 있었어요. 이 병원이 폐쇄된 거 혹시 아세요? 이 당시 이제 경남지사께서 공공병원은 적자의 허덕이니까 이 적자 돈 먹는 하마다라고 하면서 이 병원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공공병원은 원래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가가 낮은 나라에서 공공병원은 정말 환자를 되도록이면 돈을 안 쓰게 하고 받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이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마다 좀 필요한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지금 막 다시 짓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합니다. 서부 경남권 이 경남에 메르스 좀 경북 경남에 메르스 많았지 않습니까? 메르스래 코로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병원이 좀 있었으면 조금 이 코로나의 거점병원으로 더 활약을 좀 했을 텐데 너무 이게 아쉽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공병원이 적자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경 보존과 개발 이것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이 소더버그라는 천재 감독이 만들었는데 의사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감탄한 게 이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2011년 영화인데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이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이겠구나 했는데 10분 만에 죽어버려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죽음인데 나중에 스칼렛 요한슨이 잠깐 또 나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홍콩을 방문해서 홍콩에 있는 이 숲을 개발하는 책임자예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이 불도저 같은 걸로 이 나무들을 다 베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 있던 박쥐가 안 보이는데 박쥐가 지금 여기서 이제 아씨 하고 날아가고 있죠. 이 박쥐가 날아가서 안 보이는구나. 박쥐가 날아가서 이제 뭐 바나나를 좀 먹어요. 바나나 배고프니까 바나나를 먹고 돼지 농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박쥐가 이게 박쥐예요. 박쥐. 이 바나나를 먹다가 떨어뜨려요. 이 떨어뜨린 바나나를 돼지가 먹어요. 돼지가 먹고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변종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변종이 생긴 채로 돼지가 이제 몸에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돼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책임자 스칼렛 요한슨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손을 그냥 이렇게 대충 닦고 나가서 이 사람하고 스칼렛 요한슨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죠. 이게 바로 이 컨테이전의 그 바이러스의 시작인데 이거는 실제 사스도 그랬고 뭐 메르스도 물론이고 그리고 코로나19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박쥐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박쥐는 이 나쁜 놈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고 필로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사실 치사율만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거든요. 이것도 역시 박쥐예요. 박쥐. 이 과일 박쥐가 사람한테 가깝고 결국 이게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2014년 뭐 아프리카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막 그러고 2018년에는 또 몇천 명 죽이고 막 이러는데 아직까지 에볼라가 아프리카 지역 밖을 벗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이게 만약 전 세계로 퍼진다. 그러면 코로나19보다 한 10,000배 이상의 정신적 충격을 줄 거고요. 아마 에볼라가 퍼진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도 회사하고 뭐고 다 문 닫아야 될 정도로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어쨌든 이 박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박쥐를 먹는 나라들한테 뭐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이제 쓴 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정말 1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써도
이 박쥐 먹는 나라들한테 박쥐 안 먹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박쥐를 멸종시킨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박쥐가 우리나라는 박쥐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박쥐가 전체 포유류의 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되게 개체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쥐를 위한 서식처를 따로 아예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방안들이 전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쓴 돈에 일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아프리카 주민들은 죽어도 박쥐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이게 쉽진 않지만 이분들한테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어떤 다른 맛있는 거를 맛보게 해주면 또 식성은 변하게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 이것도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전염병이 한번 발생하면 이게 퍼지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온상이 바로 이런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거든요. 이것도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싼 값에 돼지나 닭을 먹는 한은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이게 암담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문제는 사실 의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소비자, 우리 그 일반인들 모두 이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편하고 뭐 좀 더 잘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살얼음판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물론 저도 삼겹살의 그 치명적인 매력을 거부하지 못하죠. 저 혼자서 삼겹살 되게 많이 먹어요. 3인분 먹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바로 중국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야생 그 광둥성에서 계속 이상한 음식을 많이 먹고 있고 그 나라는 또 비밀주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늘 촉각을 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무슨 병이 터졌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때마다 캐치해서 미리 좀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바이러스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